안녕하세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걷는 길의 이세라입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쪽풀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의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남을 색상으로 표현한 사자성어입니다. 박승찬 교수님을 곁에 두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중세 유럽에도 청출어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따라 걷고 있는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이야기인데요. 책을 통해 성인에게 가르침을 준 그리스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 또 파리와 쾰른에서 학문을 성장시켜준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이 두 스승을 뛰어넘는 학문적인 성취로 서양 지성사의 큰 거인으로 우뚝 선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성인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스승의 학문적 성취를 뛰어넘었는지 오늘 여정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정 제가 이렇게 소개를 쭉 하다 보니까요.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맞나요? 끄덕끄덕. 네. 벌써부터 이 세 분의 저를 안쓰러워하는 표정이 제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오늘도 이렇게 여정을 잘 마치고 나면 이 성인의 사상을 근본부터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심오한 중세 철학과 신학을 눈높이 강의로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가톨릭대학교 박승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입니다. 저희 여정이 점점 학구적인 내용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바람직합니다. 네. 같이 길을 걷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지적인 여정 흥미로우시죠? 이번 여정도 지적인 자극과 흥미를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떤 회차보다 이 교수님의 눈빛에서 강한 열정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스승과 제자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봤는데요. 이 스튜디오에도 지금 스승과 제자가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승찬 교수님의 지도하에 토마스 아퀴나스를 주제로 한 학위 논문을 쓰신 분이시죠. 이정 철학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이천 가톨릭대학교에서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정 신부입니다. 네, 저는 요즘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박 교수님의 강의를 듣던 시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 당시 제가 받았던 이제 좋은 가르침들을 네. 이제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전해주고 싶기 때문이죠. 네. 어쩜 이렇게 우리 신부님은 인사 말씀도 모범적이실까요? 혹시 이거 박승찬 교수님 시킨 거 아니죠? 인사 교수님께 배운 거죠. 네. 시킨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다. 네. 아,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무려 세 분의 철학 박사님을 모시고 또 방송을 하는 아주 그냥 다시 없을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도 역시 철학 박사님이십니다. 또 유럽의 성당과 수도원들을 인문학적으로 소개해주고 계신 분이시죠. 중세 여행의 요정. 우리 노성숙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상담대원대학교 노성숙 교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여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은 아주 색다른 문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궁금합니다. 네, 바로 이슬람 문화입니다. 혹시 좀 낯설게 느껴지실까요? 약간은요. 예, 네. 그러기에 더 흥미진진할 수 있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슬람 문화로의 초대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정은요, 이 토마스 성인의 스승 이야기입니다. 알베르투스 마그누스는 보편적 박사로 불릴 정도로 당대 대학자셨습니다. 파리와 쾰른에서 성인을 이 수업과 토론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크게 성장을 시켰고 학자로 이끈 그런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리와 쾰른을 지나는 여정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앞서서 이 두 사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토마스 성인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줄 수는 없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요. 이 두 분의 시대 간극이 상당히 좀 멀리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우리 토마스 성인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준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인연은 무척이나 깊습니다. 토마스 성인이 자신의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은 바로 나폴리 대학에서 이어졌었는데요. 당시 유럽의 대학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강의 금지령이 내려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리 대학은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세운 대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고요.
그러기에 15세에 그곳에 들어간 토마스 아퀴나스는 편견 없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네. 더욱이 도미니코 회에 입회한 후에 1245년에 파리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갔는데요. 생자쿠 수도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대가인 알베르투스 막누스의 자연학과 형이상학 강의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요. 1248년에 알베르투스 막누스와 함께 쾰른으로 갔을 때에는 토마스도 동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했고요. 거기서 배운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사유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사상의 토양으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토마스 성인의 사상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대전에서도 그리스도교 사상과 더불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마스 성인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배우고 연구한 시간들을 어림잡아 보면은 토마스 성인의 스승이다라고 칭할 만한 것 같습니다. 1266년에 토마스 성인이 로마의 산타 사비나에서 신학대전의 집필을 시작한 이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와의 특별한 인연은 없었나요? 네, 토마스 성인은 1269년 로마를 떠나서 다시 파리 대학 신학부 주임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네. 직접적인 원인은 재속 사제 교수들과 탁발 수도에 출신 교수들 사이에 알력 다툼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 대학 인문학부와 신학부 사이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사이에다 두고 아주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논쟁에 토마스 교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의 기억이 이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네. 토마스 성인의 이 쾰른 시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박 교수님께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대하는 당시의 입장에 따른 세 가지 학파를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정답 말하지 마세요. 네. 교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극 수용과 배척,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중도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말씀 맞나요? 네. 토마스 성인과 이 스승 알베르투스는 양극단을 피한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속하셨고요. 네. 정말로 A+ 학점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요약을 잘해주셨고요. 1255년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금지령이 해제된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 이 신부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1260년대 이 파리 대학 인문학부의 젊은 교수들은 재발견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비판 없이 그대로 수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아랍 철학자인 아베로에소가 쓴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의 주에서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죠. 이들 극단적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또는 라틴 아베로에스주의라고 불리는 교수들이 그리스도 교리와 충돌을 일으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까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파하는 행태에 대해서 이 파리 교구는 단죄라는 굉장히 큰 강수를 두었어요. 이런 교회 측의 강경한 분위기와 탓인지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토마스 교수마저도 이단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받으셨죠. 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나 보다 느끼는 게 죽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파리 대학에서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뜨거운 감자였다는 전 그게 더 놀랍거든요. 이 기원전 300여 년 전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그러면 1260년대 대학에서 이런 첨예한 논쟁의 소재가 된 이유가 있다면요? 네, 당시 파리 대학에서 당시 단죄받은 이 명제들을 주장한 이들은 라틴 아베로에스주의라고 이제 불렀어요. 네. 따라서 중세 아리스토텔레스와 관련된 논쟁이 있어서는 이제 아랍 철학자 아베로에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아랍 철학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역사의 그 무대를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와 그리고 또 북아프리카까지도 좀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이름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아베로에스. 네, 그래서 노 교수님이 초반에 이슬람 문화 이야기를 꺼내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무대를 그러면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슬람인지 노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선지자 무하마드가 창시한 이슬람교를 근간으로 세워진 이슬람 제국들은 7세기부터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의 지중해 연안을 통치했고 711년에는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꼬르드바를 아주 주요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또 시칠리아, 이탈리아 남부까지 아주 세력이 굉장히 넓혀지게 됩니다.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우마이야 왕조의 뒤를 이은 아바스 왕조는 9세기경에 수도 바그다드에 지혜의 집을 설립합니다. 이 지혜의 집은 도서관이자 일종의 국책 연구기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집현전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주된 업무는 아랍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진 그 책들을 아주 다양한 학술 서적들을 아랍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참 이 대중 문화나 뭔가 이런 곳에서의 이미지, 고정된 이미지나 편견이 참 무섭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사실 이슬람 혹은 이슬람 문화, 뭐 아랍인, 중세 아랍인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말에 올라서 둥근 칼을 영화에 많이 나오는 영화에 많이 나오는 이미지죠.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방금 번역 이야기도 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학문적이고 지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나 봐요, 당시에. 네, 물론입니다. 아바스 왕조의 황금기를 이끈 시기의 최고의 지도자들은 제국을 문화적으로도 발전시키려고 많은 학자들을 후원했고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특히 7대 칼리프 알 마문은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후에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도서관으로 지혜의 집을 세웠던 거죠. 거기에서 페르시아어, 시리아어, 그리스어로 쓰인 책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 아랍어로 번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장된 그리스어 책들은 네스토리오파와 단성론자들이 이단으로 판정돼서 시리아로 피신할 때 가지고 왔던 책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칼리프 알 마문은 특히 유클리트와 아리스토텔레스에 아주 큰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집 번역가들은 그리스어 서적 번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대 그리스 서적들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뭔가 중세, 유럽의 도서관이나 뭐 그런 국가들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이슬람 문화의 아랍어 번역본들이 유럽에 전해진 거라는 그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지식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더 이상 서방 세계에서 연구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700~800년이 지나서 이렇게 그 다른 문명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선현들의 지식과 지혜가 재유입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 문화의 보화를 손에 넣은 이슬람 문화는 아주 신학, 철학, 그다음에 과학,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그리고 로마의 갈레노스 그런 그 의학 서적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었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슬람의 의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됩니다. 각 의료 분야들이 모아져서 세계 최초로 종합병원 시스템을 갖춘 것도 이 아랍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첸나라는 이슬람 학자가 쓴 의학 정전이라는 책은 12세기부터 17세기까지 모든 유럽의 의학부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학도 이슬람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요. 중세와 근대를 대표하는 연금술, 알케미라는 명칭도 이슬람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칼리, 알코올,
네. 이런 글자 앞에 알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좀 익숙한 네. 단어가 나오네요.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네, 이게 이제 이슬람의 정관사 알이 붙어 있는 건데요. 네. 이슬람 문화에서의 화학이 발달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다른 문명에 굉장히 많이 확산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천문학도 발달됐는데요. 천문학은 사실은 기하학적인 토대가 없이는 발달되기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슬람인들은 아주 그 적은 오차 몇 퍼센트 이내에 지구 전체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미터다라는 걸 측정까지 했었다고 해요.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별의 위치를 통해서 그 현재의 위치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아스트롤라비움이라는 그 네. 기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15세기에 코페르니쿠스까지도 이 기구를 사용해서 지동설을 주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거의 뭐 당시 이슬람은 아주 전 영역에 걸친 학문의 요충지였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를 따라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시 이슬람의 철학과 신학의 수준은 또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발달된 이슬람 문화의 이면에는 아주 똑똑한 이슬람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거의 모든 분야를 연구했는데 논리학, 자연학, 윤리학, 형이상학, 기타 등등 이 모든 책들을 번역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를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문화가 발달된 지역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한국과 중국, 이 동아시아를 제외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세력의 영토들이었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제가 저다운 질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참 많이 없는데 쿠란을 굳게 믿는 이 무슬림들에게도 신학이라는 게 존재를 하나요? 왠지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뭔가 쿠란의 문장 하나하나를 아무래도 이제 그대로 믿으시는 것 같다. 어떤 이성적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거치지 않고 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믿고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맞는 내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 철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를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이성을 그렇게 중시했던 이슬람의 철학자들과 아까 말씀하신 쿠란을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믿고 있는 신앙을 중시하는 입장 사이에 서서히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수록 재미있는 그리스도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교 문화에서도 3세기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리스 철학적인 전통들과 그리스도 교의의 결합을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오리게네스와 같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직 신학만의 중요성만을 강조했던 테르툴리아누스의 아프리카 학파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텐데요. 이 책을. 그러한 입장들이 아랍에서도 아주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전쟁에서 이기려 하면 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도 아주 철학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슬람의 테르툴리아누스 알 가잘리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하지만 철학을 그대로 답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학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고요. 무슨 책을 썼냐 하면 철학자들의 모순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여러 논증들을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정리하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서방 사람들은 그 책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철학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알 가잘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이성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슬람 신학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아주 논리정연하게 논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비판과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슬람 세계 안에서도 철학자와 신학자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철학자 입장에서 신학자 알 가잘리의 공격을 막아내야 될 사람이 필요하게 됐던 것이었죠. 이때 마침 아주 걸출한 철학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배운 사람들이나 안 배운 사람들이나 사람들 사는 모습은 거기서 거기다 매달 싸우고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혜성처럼 등장했다는 이런 걸출한 철학자 누군가요, 신부님? 네, 저희가 이번 여정을 시작하면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파리대학 인문학부의 젊은 교수들을 가리키는 라틴 아베로에스 학파의 바로 아베로에스입니다. 아베로에스는 이제 라틴어 이름이고요. 원래 이제 아랍 이름은 이제 이븐 루시드예요. 라틴어 이름이 그만큼 이제 훨씬 더 많이 알려진 만큼 그만큼 유럽 문화에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죠. 저희가 이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학자이신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문헌들은 일반 대중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학원에서 쓴 이제 강의록을 나중에 편집해서 출판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도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에 여러 가지 그 주장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헤맬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형이상학과 같은 이제 책의 경우에는 정말 수십 번을 읽어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슬람 문화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글의 내용을 이제 해석하고 풀이하는 이 주에서가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됩니다. 그 신부님의 갑자기 겸손해진 자세와 불안한 눈빛 이런 것들을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어렵길래 그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럼 주에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어떤 책을 좀 읽으면 좋을까요? 눈높이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역시 이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서적의 수많은 이 주해가들 중에서 최고는 역시 단연코 아베로이어스였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책의 몇 배가 되는 이제 분량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주해서를 썼는데요. 사람들이 주해서의 내용이 너무 길다고 하면서 좀 줄여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요약까지 해줬어요. 또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거의 이제 모든 작품에 대한 주해를 길게도 해보고 또 짧게도 그렇게 해보고 반복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베로에스의 항상 이름 앞에는 이제 코멘타토르, 즉 그 주해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의 서적에서 주해가라는 언급이 나오게 되면은 이는 아베로에스를 의미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아리스토텔레스 덕후였던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면 중세 시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참고서들, 주해서들을 쓰신 분이 아베로에스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왜 이렇게까지 이분은 이 아리스토텔레스 주해 작업에 매달렸던 걸까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야말로 지성의 화신이요 진리를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진리를 찾으려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라고 외쳤고요.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진리에 대한 법정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대놓고 표현했기 때문에 다른 이슬람 신자들로부터 아주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 비난을 했다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이슬람의 보수적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대단하면 그러면 쿠란은 뭐냐?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아베로이스의 답변으로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베로에스는 뭐라 그랬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의 내용이 하도 어려우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비유와 설화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쿠란이고 이슬람 신학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이슬람 신학이라는 것은 진리의 보급판이라는 거예요. 머리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슬람 신학자들은 모든 진리가 쿠란에 들어있다고 믿고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진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과 같은 것은 너무나 자극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의 말을 듣고 화가 난 사람들은 대법관을 하고 있었던 아베로이스한테 와서 침을 뱉고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코르도바에 아주 열려있던 정치가들이 아니라 또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아베로이스 책들을 몽땅 다 끌어다가 불살라버렸습니다.
서서히 이렇게 분서갱유와 같은 이슬람의 신학 중심주의가 득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슬람 사이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부가 소진하게 되고 국가의 학자들에 대한 후원, 지혜의 집과 같은 후원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아베로에스가 죽은 이후에는 이슬람에서는 더 이상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눈에 띄는 발전을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러한 상황이 지금의 이슬람의 현재 상황과도 아직도 이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여정은 제가 너무나 특히 더 무지했던 부분에 대한 이 지식이 채워져서 그런지 흥미진진하게 제가 좀 따라가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 중세 지성사에다가 플러스 이슬람 문화까지 뭐 이름 어려운 아베로에스까지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는 이제 조금 또 쉬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성인의 집중력은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의 인문학 요정을 불러볼 시간입니다. 노 교수님, 저를 좀 도와주시죠. 네. 잠시 숨고르기 하시면서 이슬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정 앞부분에서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스페인 남부에 있는 꼬르도바를 중심으로 세력을 펼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꼬르도바는 이슬람 세력이 진출하기 전까지는 서고트 왕국의 도시였고요. 지혜의 집을 세운 아바스 왕조가 세워질 때 이베리아 반도 지역에 이 지역은 따로 독립을 해서 후 우마이야 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왕조는 꼬르도바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 성대함을 짐작할 수 있는 건축물이 현재까지도 남아있고요.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이슬람 대사원 메스키타라는 곳입니다. 원래 이 장소엔 서고트 왕족의 교회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재의 메스키타는 785년 압 알 라만 1세에 의해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후계자들에 의해서 10세기까지 여러 번의 확장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건축물은 1235년까지 이슬람의 모스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레콘키스타라고 해서 그리스도교 왕국이 스페인을 재정복하는 군사 활동이 15세기까지 이어지는데요. 1236년에 그리스도교 왕국인 카스티아 왕국이 꼬르도바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스크는 성당이 됩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르러서는 르네상스가 이제 한창 번성하게 되는데요. 이 성당은 르네상스 양식으로 보수가 되면서 그때 많은 이슬람의 건축물들을 수정하게 됩니다. 근데 19세기가 되면서 이루어진 현대적 복원으로 인해서 다시 원래의 이슬람 건축 요소들을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바뀌었어요. 네, 그렇지만 계속 성당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시면 이슬람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그리스도교적인 요소를 동시에 만나보실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설명으로만 듣고 이 영상 한번 같이 보면서 진짜 독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아베로에스의 고향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분의 발자취를 좀 쫓아가 보려면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꼬르도바에 구시가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요. 그 성벽 앞에 아베로에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꼬르도바 시민들은 이렇게 동상을 세우면서 이분이 문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죠. 생각했겠죠. 네. 아베로에스는 1126년에 이곳 꼬르도바의 법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최고의 이슬람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정계와 종교계의 원로였던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문의 전통에 따라서 1169년부터 1172년까지 세비야의 종교 재판장으로 활동을 했고 이어서 꼬르도바의 재판장으로도 임명되었고요. 또 시의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정말 천재적으로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그러네요. 거쳤습니다. 네. 게다가 저희 오늘의 화제이기도 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예서를 평생 동안 26권이나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떨치셨는데 말년에는
그리스 철학이 종교에 해를 끼친다.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그런 이유로 고향에서 추방당하는 불운을 겪으시기도 했답니다. 추방까지 당했어요? 네. 와, 아니 전통 있는 이런 명문가의 뭐 인맥이나 네. 아니면 뭐 이런 뛰어난 학문적인 성취도 종교적인 단죄 앞에서는 어쩔 소용이 수 없는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박 교수님, 이 아베로이스가 평생 주애를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서적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방 세계에 전해지게 됐나요? 네,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지혜의 집에서 모든 책들이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이러한 책들은 지금의 코르도바 지역까지 다 전해져 왔었거든요. 이렇게 번역되고 소개된 책들과 연구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세계가 접경을 이루고 있었던 지역에서 서서히 서방 세계에도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 아랍어에서 먼저 라틴어로 번역되고 나중에는 그리스어 원전으로부터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소개되기 시작했고요. 그중에서도 스페인의 톨레도에도 번역학교가 있었습니다. 서방 사람들이 만든 이러한 학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수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 작품이 이제 번역된 상태로 서유럽에 재발견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논리학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깊이와 방대함이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와, 그런데 이렇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이 서방 세계에 소개가 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뭔가 새롭고 거기다가 좀 뛰어나고 이런 학문을 접하면 호기심도 일고 매료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드려 보면 이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열렬히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젊은 교수들이 활동했었던 파리 대학의 인문학부를 이제 중심으로 이런 시각이 많이 전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슬람의 철학자인 아베로에스를 이제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성의 이제 화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들을 라틴 아베로이스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까지 이제 대학의 어떤 체계 안에서 주로 기초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던 이제 인문학부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와 아베로에스의 이제 저작들 덕분에 자신들을 이제 신학부로부터 좀 계목시키고 어떤 세속적인 이제 경향을 가진 완성된 이제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련의 이제 텍스트를 사실 이제 소유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신학부의 하위가 아니라 정말 독립된 위상을 지닌 당당한 철학부를 꿈꾸게 된 것이죠. 보수적인 성향의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가톨릭 교리와는 좀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척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라틴 아베로이스주의자들에게 아주 반감이 컸을 것 같은데요. 보수적인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하느님의 창조, 또 최후의 심판, 그리고 기적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큰 위협이 된다고 보았어요. 그러기에 이제 살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215년 파리 대학에는 형상학과 자연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를 이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는 학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1231년과 1246년에도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강의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던 몇몇 이 선구적인 학자들의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도 우리 그리스도교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이제 많으므로 이 교회를 위해서도 이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또 1255년에 이제 파리 대학은 또 새로운 학칙을 통해서 강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을 모두 사용해도 좋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네. 또 나아가서 이제 1260년대에 이르러서는 파리 대학의 인문학부에 역시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만을 정말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하다 보니 그의 사상을 진리라고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갓 대학에 입학한 많은 젊은 학생들에게도 이런 내용만을 정말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자 이를 지켜보던 이제 보수적인 아우구스티누스 주의자들의 정말 대표격인 프란치스코회 이제 총장이죠.
보나벤투라는 이 극단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를 정말 극렬히 비난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이런 그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이 파리대학 신학부 주임 교수인 토마스 성인은 대체 뭐를 하고 계셨던 걸까요? 네. 진짜 라틴 아베로스주의가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던 1260년대에는 파리대학 신학부에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다 떠나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다시 주임 교수로 불려 들어오게 되었던 네. 것이었고요. 1269년도에 부임한 토마스 주임 교수님께서는 그 의무를 다 하셔야 됐습니다. 성경 강의와 토론 그리고 설교까지 모두 다 하셔야 됐기 때문에 파리에서 교수로 체류하고 있는 4년 동안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에너지를 저술, 강의, 그다음에 설교까지, 기도 이 모든 것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는 비서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고 놀라운 속도로 근면하게 일을 하셨는데요. 가장 열정적으로 저술했던 시기에는 이 모든 것을 하면서도 미사와 기도, 통상적인 2번의 강의, 토론을 하면서도 매일같이 대략 13쪽, 약 2,400단어, 엄청난 분량의 저술을 매일같이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 한번 이 신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도움이 워낙 바빴기 때문에 동시에 서재에서 3명 또는 4명의 비서들에게 여러 주제들을 번갈아 가면서 와. 형이사학 쓰다가 신학대전 쓰다가 이사야주서에 쓰는 네. 이런 방식으로 동시에 구술했다고 전해지고요. 사실 이런 걸 하려면 아주 대단한 집중력과 함께 그때그때 다른 주제를 생각해야 그렇죠. 되는 초인적인 일들이 필요했는데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1269년도부터 1272년까지 토마스가 이뤄낸 업적은 아마도 전무후무한 네. 그런 업적들을 이뤄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신학대전 2부 전체를 끝내고 제3부에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주해하기 시작했고 또한 토론 작품들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테오복음 주해, 요한복음 주해, 코린토서 주해와 같은 성서 주해들도 쓰셨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놀랍고 신기할 뿐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표현을 좀 써도 될까요? 지독하네요, 우리 사회. 제가 이래서 공부하는 사람들 무서워합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주임 교수가 되셨는데도, 이때 더 열정적이고 더 치열하게 이런 수업과 연구 직무를 수행하셨던 거네요. 또 여기서는 이 시기에는 성인께서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의 주에서도 저술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학자로서의 성실성도 성인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 시기에 쓰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지성 단일성 아베로스 학파에 대한 논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문단에서 평소에도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주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하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인이 드러나는데 노 교수님 한번 그 부분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누군가가 지식이라는 거짓된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우쭐해하며 우리가 여기서 쓴 것에 반하여 무슨 말이든 하고자 한다면 구석진 곳이나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대해 판단할 줄 모르는 소년들 앞에서 말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 이 저술에 반대하여 글 쓰게 하라. 처음 보시죠? 사실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랩할 때 디스하는 것처럼 아주 엄청나게 분노하셨던 이유는 이 지성 단일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주제였고요. 영혼 얘기할 때, 영혼과 육체할 때 잠깐만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교수는 이 지성 단일성 논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교수께서 입증하고자 했던 것은 이 지성 단일성에서 나오는 오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오류의 근원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해가 아베로에스가 그것을 갖다가 자기식으로 해석한 데서부터 나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일 지성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한테서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랍 철학자들이 해석한 것이었기 때문에 토마스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아베로에스를 아리스토텔레스를 사상을 타락시킨 자 또는 왜곡시킨 자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토마스 성인이 쓰셨던 이 지성 단일성이라는 책들은 인문학부의 대표적인 라틴 아베로이스주의자였던 CJ 브라방이나 그의 동료 교수들을
오류에 빠지는 것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습니다. 조금은 너무 늦게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라틴 아베로에스의 창고를 멈추지도 못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라틴 아베로에스주의 또는 뭐 극단적인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와의 논쟁에서 보수적 아우구스티누스주의자는 도움을 좀 준 측면이 있나요? 당연히 그렇게 기대하게 되는데 그렇죠. 네.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토마스 교수는 세계의 영원성이란 다른 문제에서 이쪽과도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네. 것입니다. 토마스 성인은 보수적 아우구스누스주의자의 일원이자 처음부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지독하게 싫어했던 분이 계세요. 가장 적대적인 프란치스코의 요한네스 페카무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과 아주 공식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페카무스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의 지성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신이 창조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걸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로이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세상이 영원으로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입증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시간 하나의 시작,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이 주장에 반대해서 토마스 성인은 기나긴 이름의 책을 썼는데요. 세계의 영원성에 대한 불평론자들에 대한 논박이라고 하는 아주 불평론자들을 깁니다. 논박하는 네. 기나긴 이름의 책을 썼는데 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는 신의 영원성과 창조된 우주의 영원성, 그러니까 라틴 아베로이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세계의 영원성과 보수적 아우구스누스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의 영원성 사이가 양립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성만으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성만으로 거부할 필연적인 논거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라틴 아베로이스 주의자를 걸렀고 또한 보수적 아우구스누스 주의자들의 입장도 논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도 정통 신앙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양쪽에서 어려운 상황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놓이게 되었죠. 뭔가 성인이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 또 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 토마스 성인이 파리 대학 주임 교수로 이렇게 강의와 연구와 기도에 열심히셨는데 별일 없으셨죠? 네.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네. 토마스 아퀴나스 교수는 1270년과 1277년에 내려진 파리 주교의 단죄에서 직접적인 목표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연루되게 되는데요. 이 텅페이 주교는 1270년 13개의 라틴 아베로이스주의적인 오류들을 단죄하게 될 때 토마스 아퀴나스의 명제 2가지를 갖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어떠한 고유한 현실도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 가능성이다.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설인데 이 안에 들어갔고요. 진료는 한 종의 개별화나 다수화의 원리가 된다라는 명제 2가지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했던 내용이 그만 단죄의 명록에 오르게 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뭔가 단죄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되게 마음고생도 심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당연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자신은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모두 다 연구했는데 그런데 개인적인 억울함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특히 단죄를 함께 받은 파리 대학의 젊은 인문학부 교수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들은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훌륭한 안내서인 아베로스의 주예서를 만났거든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주예서를 만났고 이걸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이단에 떨어지고 단죄하게 되었던 것이었으니까요. 거기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신이 맡은 신학부 학생들도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문학부의 젊은 교수들과 자신의 학생들을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철학적 관점에서도 오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주해설을 써야 할 의무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는 사실 이미 알베르투스 강의 다 들었었고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충숙했고 이걸 이교도 대전과 신학 대전에서도 완벽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로 활용해서 이것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를 주의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에서들은 인문학부 소속의 젊은 교수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또한 작품을 소재로 해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부 학생들에서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서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신학대전 빨리 써야 되고 그 진행이 더 급할 수도 있는데 이런 귀중한 에너지나 시간을 후배 교수들, 뭐 제자들을 위해서 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짧은 시간 안에 명제론주의, 분석론, 후편주의, 윤례학주의, 형이상학주의, 현주론주의, 생성, 로멸론주의 등 기타 등등 몽땅 다 12편에 달하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을 주해했고요. 이 주에서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외형적으로는 일부러 아베로에스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스승 알베르투스 막뉴스한테 배운 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써놨던 글뿐만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향까지 세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주해에 담았던 것이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과정에서 아베로에스의 해석을 염두에 두면서 올바른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틀린 부분은 자주 오류적인 또는 타당하지 못한이라고 얘기하면서 명확하게 비판했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형이사학 작품뿐만이 아니라 논리학까지 조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논리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적인 부분에 활용하게 되는 그들의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교육자로서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이런 성인의 이 따뜻한 마음이 동료들이나 학생들한테 좀 전달이 됐었어야 될 텐데 말이에요. 토마스 성인은 이제 교육자로서 그리고 또 학자로서도 정말 이게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성실함과 탁월함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또 주에서에 담긴 어떤 그 많은 사랑이 주위에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또 1270년경부터 이제 인문학부의 많은 젊은 교수들과 그리고 또 학생들이 토마스 성인을 잘 따르고 있었는데요. 이 젊은이들은 무엇보다도 토마스를 정말 경탄스러운 한 거룩한 인물 또는 전명한 교수이자 저술가로 바라보았습니다. 네, 토마스 교수가 이 도미니코의 총장의 명에 따라서 다시 좀 파리 대학을 떠나야만 했을 때 인문학부의 일부 이제 그 구성원들이 토마스 교수가 계속 파리 대학에서 교편을 계속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올릴 정도였죠. 네, 하지만 1272년 그 여름에 토마스 성인은 파리 대학에서의 이제 소임을 마무리하셔야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리에서 시작한 그 신학대전의 제 3부와 그리고 여러 권의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주에서들의 완성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어떻게 보면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둘러싼 논쟁에서 추종과 배척이라는 양극단에 맞서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이룬 그런 논지를 줄곧 펴신 거잖아요. 또 앞에서 살펴본 이슬람 세계에서의 신앙 논쟁도 결국은 인간의 이성으로 신앙을 과연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닌가요? 정말 철학 영재이신 진행자님이 오늘의 결론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시는데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정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인간 이성의 산물인 철학과 신이 계시한 진리를 신앙과 이성으로 파악하려는 신학 사이에는 상호관계는 항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도 아리스토텔레스 강의 금지령, 라틴 아베로스주의와의 논쟁을 통해서 두 학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요. 이러한 충돌의 지점에서 판단 기준으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자신이 최고의 학문으로 인정한 신학을 제시하게 됩니다. 신학대전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데요. 신학은 다른 학문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는 그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추정들을 수정하고 긍정적으로는 하느님께서 인간과 맺고 계신 관계의 빛으로 그것들을 해석한다. 예를 들면 역사는 신학적으로 읽혀질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성적인 진리나 계시의 진리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순을 일으킬 수 없다는 뜻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인 진리가 계시된 진리와 충돌을 일으킬 때는 즉
그리스도교의 신앙 저항과 충돌을 일으킬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철학적 진리의 진실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주장하셨던 것이었죠. 그러기에 토마스 성인은 온건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답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그리스도교 교리들과 적당히 이렇게 짬뽕하듯이 절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원까지 비교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형시키고 수정하는 작업까지 함으로써 그리스도교 진리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성인의 주장은 그러면 이 신학을 더 우위에 두는 것처럼 들리는데, 근데 이런 주장을 긍정하게 되면요, 종교 지도자나 신학자들이 과도하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은 없을까요? 토마스 성인은 자신의 철학과 신학의 구별을 통해서 보장했던 학문들의 적절한 독립성은 존중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 영역은 침범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문들은 독재적으로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치돼야 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것이었죠.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과 각 학문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방법론과 관심의 명백한 차별성을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신학자들이 오히려 부당하게 다른 학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비판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은 신학자들이 자신이 간섭하고 있는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학문인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렇게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교수님, 현실에서 이런 신학 대 철학 이런 것처럼 다른 학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까요? 네, 토마스 성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만일에 두 가지의 충돌이 났다면 양측이 모두 다 인정하는 공통되는 권위로부터 출발해서 토론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인이 유대인과 토론해야 한다면 신약 성경을 써서는 안 되고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을 토론회에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요. 또한 토론은 하나의 공통된 기초가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는 또한 토론이 자연적인 이성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요하거나 단순하게 설득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 참여했던 청중들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진리의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도 다른 분들과 토론하려면 약간은 이성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신앙은 이해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했던 아우구스누스와 안셀무스 성인의 주장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과 이성의 조화야말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신학대전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 했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여정도 아주 힘차게 즐겁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벌써 이 여정을 마칠 때가 됐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작품들의 아랍어 번역으로 시작된 이슬람 문화의 황금시대, 그리고 서방 세계로 이어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재발견, 또 이로부터 촉발된 첨예한 논쟁의 장이었던 파리 대학에 다시 교수로 부임한 아퀴나스 성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장 정통한 교회 학자셨습니다. 성인은 첨예한 논쟁의 소재가 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가톨릭 교리를 중심으로 삼아서 풀어내고 그 논점들을 또 토론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역사의 우연일 수도 있고 또 하느님의 섭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고의 연구로 가톨릭 신학을 정립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이분의 인생 후반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벌써 이분의 인생 후반부로 갈 시간입니다. 다음 여정도 우리 멘토들과 함께 할 거고요. 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과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